안녕하세요, 여러분. 고1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선생님은 씨알학당에서 문학 수업을 하고 있는 유선혜라고 합니다. 원래는 보강 영상을 선생님들이 이제 학원에서 줌으로 찍어가지고 올리는데, 현장 영상을 찍는 거죠. 그런데 그 선생님들 학원의 컴퓨터가 좀 고장이 나서 지금 따로 영상을 좀 찍어요. 다음부터는 만약에 보강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수업 영상을 그대로 찍어서 올린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이번 주랑 다음 주에는 세 타임을, 그러니까 세 시간을 선생님이 문학 수업을 주로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문학을 둘로 좀 나눠서 한 타임은 문학 작품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거고, 나머지 한 타임은 모의고사를 가지고 모의고사라는 게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를 선생님이 설명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첫 타임이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품을 공부하는 교재로 씨알학당이 선택한 것은 문학비책이라는 교재죠. 그 교재가 어떠한 이 흐름을 갖고 있는지, 구성을 갖고 있는지 선생님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처음으로 어떤 작품을 배우는지 그렇게 연결해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봐야 되는 건 차례예요. 차례. 교재를 펼치시고요. 차례를 펼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따라가 봅시다. 네. 자, 여기 처음 차례를 보면 상고시대라고 되어 있죠? 여기 상고시대. 그 다음에 고려시대, 그 다음에 조선 전기, 조선 후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면 개화기가 되죠. 여기까지가 여러분 우리가 고전 문학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돼요. 그리고 뒤쪽은 현대문학이 되는 거죠. 우리가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이제 고1이 본격적으로 되는 3월이 되기 전까지 2월까지 겨울 방학 동안에 우리가 최대한 고전 문학을 한번, 그러니까 고등에 가장 기본이 되는 고전 문학이에요. 완벽하게 모든 것을 공부할 수 있는 사실은 없죠. 기본이 되는 고전 문학 작품들을 좀 공부하는 게 이번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작업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목적으로 삼은 거, 목표로 삼은 거는 상고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조선 후기까지의 산문들은 잘 못 보고 운문들만 중심으로 해서 좀 보는 거. 그게 목표로 좀 설정이 되어 있구나라고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고시대부터 보는데 여러분 상고시대는 언제인지 혹시 아시나요? 상고시대? 상고시대는 정확하게 말하면 부족국가 시대. 아직 본격적으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국가의 체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고조선이 출발점이고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시대가 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부족민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를 엄격하게 말하면 상고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때 이게 우리가 문자가 없었던 시대잖아요. 그리고 너무 오래전 일이잖아. 그러니까 한민족의 문화가 처음 나타난 시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품 수도 많지 않을 거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기록이 되거나 녹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됐던 거라는 거지. 그래서 작품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이 좀 적다 보니까 문학에서는 편의상 상고시대를 국가시대로 그냥 한정하지 않고 거기에 삼국시대를 포함을 시켰어요. 근데 삼국시대도 여러분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한반도를 세 국가가 나눠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세 나라가 막 서로 경쟁하다가 어떻게 됐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죠. 그래서 통일 신라가 됩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게 이 망한 나라의 역사나 문화는 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고구려의 노래가 정말 많았을 거고 백제의 노래가 정말 많았을 텐데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주로 남아있는 게 신라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신라의 노래인 향가.
그리고 부족국가 시대에 고구려의 노래, 백제의 노래 뭐 한 편 정도씩 남아 있는데 요렇게 합쳐가지고 고대 가요. 그래서 고대 가요와 고대 가요라는 갈래와 향가라는 갈래 이 두 개를 위주로 배우고 가는 것이 상고시대 문학입니다. 상고시대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고대 가요, 향가, 한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요거를 배우는 게 첫째 파트고 요게 운문이고 고전 시가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운문이라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운문이라는 말, 이제 문은 글이라는 뜻이고요. 운이라는 건 리듬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데 다시 말하자면 언어 배열에 일정한 규칙이 있는 문장이나 글을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야? 운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언어 배열에 일정한 규칙이 있었다는 얘기는 특히 음악성이 중요했다는 얘기야. 음악성, 리듬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바꾸면 운율이 존재하는 거죠. 음악성이 존재하는 그런 글을 문장을 우리가 운문이라고 이야기하고 현대에는 시가 이제 그런 운문에 해당이 되는데 옛날에는 이게 그냥 어떤 글로만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노래로 불려지기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고전의 운문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고전 시가, 가는 노래 가짜야. 그냥 시이기만 하지 않고 노래이기도 했어. 그래서 고전 시라고 주로 말하지 않고요. 고전 시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정리되셨나요? 고전의 시들은 우리가 고전 시가라고 부르고 그것은 언어 배열에 일정한 형식, 규칙이 있었다는 얘기고 시에 특히 음악성, 리듬이 존재했다는 얘기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운문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상고시대의 운문으로는 뭐가 있었다? 고대 가요와 신라의 노래인 향가가 있었다. 한시는요, 우리가 삼국시대가 됐을 때 한자를 우리가 받아요. 한자를 받아가지고 이 삼국의 귀족들이 한자를 가지고 글을 중국의 방식으로 시를 썼던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한시라고 이야기하고 그건 삼국시대의 한자를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삼국시대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상고시대의 운문으로 세계의 갈래를 배우고 가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공무도화가, 구지가, 황조가, 정읍사, 여기 정읍사까지 끊어내. 그러면 요 네 개가 고대 가요가 돼요. 그리고 처용가, 창기파랑과 제망매가 세 개가 묶어서 신라의 노래인 향가가 되는 거고요. 추야우중, 제가야산 독서당, 여수장, 우중뭉시가 한시. 그래서 각각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좀 배우고 가는 게 첫 번째 파트가 되는 겁니다. 자, 설화는요. 요거는 산문이에요. 산문. 그러면 산문이라 그러면 운문의 반대쪽에 있는 거야. 그러면 뭐가 없어졌구나. 그래 뭐가 없어졌구나. 일정한 규칙, 음악성 이런 게 없는 일반적인 문장이나 글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산문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상고시대에는 그러니까 얘들아 상고시대에는 한민족의 문화가 일어나는 처음 시작된 시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산문, 이야기라는 것도 상고시대 때 부족국가 시대 때 처음 출발을 했는데 그때는 이야기가 어떤 형태로 존재했었냐? 설화의 형태로 존재했었다라는 걸 우리가 목차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설화의 설이 혀설자예요. 그러니까 설화라는 건 입에서 입으로 문자가 없었으니까 전달되었던 이야기를 뭐라 그런다? 설화라고 이야기한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된다라는 걸 조금 어렵게 한자로 얘기해 보면 구비
전승 이 말을 압축해보면 구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설화는 뭐다? 상고시대 때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었던 이야기들을 묶어서 우리가 뭐라 그런다? 설화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설화로 우리가 요렇게 5개를 보고 간다. 그런데 우리가 겨울방학 때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 산문은 좀 넘어갈 거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됐죠? 상고시대의 문학을 이렇게 출발로 해서 그 다음 넘어가면 삼국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통일신라 시대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는데 고려 왕조였구나. 그럼 고려 왕조의 다시 구성이 처음에 상고시대 때 뭐로 출발했어? 운문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고려시대도 마찬가지로 첫 출발을 하는 갈래들을 뭐로, 목차상으로는 뭐로 잡아놓고 있다? 운문으로 잡아놓고 있고, 가전이랑 고전 수필이 뭐가 된다? 고려의 산문이 된다. 라는 얘긴 거지. 자, 마찬가지겠지? 조선으로 가서도 전기 후기로 갈라서 요 앞부분은 운문이고 뒷부분은 산문이고, 후기도 마찬가지. 앞쪽은 운문, 뒤쪽은 산문,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고려시대로 다시 가서 고려시대의 운문은 그럼 뭐가 있었느냐? 고려가요, 경기체가, 한시, 시조라는 것이 고려 왕조의 운문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운문이 뭐라고 다시? 음악성이 존재하는, 언어의 배열에 일정한 형식이 있는, 그래서 노래로 부를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고려 가요 경기체가, 한시, 시조가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정리가 되시죠? 자,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가시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정과정까지 얘네들은 고려 가요야. 고려 가요고요. 한림별곡 하나가 경기체가, 그리고 송인부터 부병루까지 중국에서 만들어졌던 시의 형태를 우리나라 귀족들이 모방해서 지은 한시가 되는 거고, 한 손에 막대 잡고가 시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고려시대 때 운문들이 여러 갈래가 존재했었는데 고려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운문 갈래가 뭘까? 그러면 여러분이 목차를 봤을 때 양이 제일 많은 거, 그건 그 시대를 대표하는 운문이었단 얘기거든요. 그럼 여러분 뭘까요?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운문은? 양이 제일 많은 게 뭐야? 아, 고려가요라고 보이시죠? 아, 고려가요가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운문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산문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로 넘어가자. 그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차례상으로도, 목차상으로도, 조선으로 가니까 갑자기 작품의 양이 확 늘었네 라는 느낌이 오시죠? 왜 이렇게? 그리고 조선은, 이 왕조가 조선 왕조 하나인데 전기랑 후기로 갈라놨네? 왜 이럴까? 우리 궁금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응? 왜냐? 조선에서 우리 그 전까지는 말만 있었어. 근데 이 말을 이게 기록을 해서 문학의 양식으로 이렇게 후손들에게 전수하려면 글이 필요했는데 그 글이 한자밖에 없었던 거야. 근데 한자가 너무 어렵잖아. 평민들은 잘 배우지도 못하고. 그 고려가요 같은 경우도, 그래서 고려가요 같은 경우는 민중의 노래인데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수가 됐단 말이지. 그래서 나중에 조선에 와서야 한글로 기록이 돼. 근데 조선에서는 이미 세종 때, 조선 전기에 어떻게 우리의 글이 나온 거죠. 드디어. 우리의 문자가 나왔단 말이지. 그래서 이때 와서야 우리의 문학들이 꽃을 피우기 시작을 했구나. 그래서 작품들이 이렇게 많아진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조선 전기와 후기, 이제 전쟁이 있었던 거지. 중간에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있으면서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통해서 평민의 의식이 확 성장하는 일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조선 전기와 비교했을 때 조선 후기는 또 아주 다른 성격의 문학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은 또 전기와 후기로 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좀 볼 거다. 자, 먼저 전기를 보자. 전기의 운문에 뭐가 있었구나. 악장, 언해, 한시, 시조, 가사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용비어천가 악장입니다. 춘만 강촌 귀안이라는 건요, 언해인데, 언해라는 거는 뭐냐면 중국의 아주 유명한 시인들의 한시로 지어진 그런 작품들을 언해, 언문으로 풀어놓은 거야.
한글이 나오고 나서 번역한 거죠. 번역. 중국의 시들을. 그게 언해입니다. 무어별과 곡자는요, 한시예요. 흥망이부터 여러분 어디까지냐? 여기 도산 12고까지, 여기까지는 시조입니다. 상춘곡부터 규원가까지가 가사, 요렇게 배열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 선생님 다시 질문. 조선 전기를 지배했던 운문 갈래는 뭐다? 뭐구나? 제일 분량이 많은 거보다 시조구나 라는 걸 역시 우리가 차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시조는 여러분, 시조는 조선시대 때 이렇게 양이 많아지고 조선시대 완전 부흥기를 맞이하는데 이미 언제부터 보였다? 이미 언제부터? 여기 고려시대 말엽에 시조가 나왔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됐죠? 고려 말에 나와서 조선시대 때 부흥기를 맞이했던 갈래가 뭐구나? 시조구나.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가사도 고려 말에 사실 나와요. 고려 말에 나오는데 지금 편의상 이 교재에서는 이제 조선 전기로 묶은 거죠. 여기 상춘곡이라는 작품이 고려 말에 나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거나 자, 가사도 이게 이제 시조는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겠다. 시조는 몇 줄짜리인지 혹시 아시나요? 시조는 딸랑 세 줄이야. 굉장히 짧아. 그래서 우리가 짧은 노래다 그래서 단가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시조가 이렇게 짧아가지고 이 양반 사대부들이 주로 사용했던 갈래인데 즐겼던 문화인데 이 너무 짧으니까 이야기를 뭐 다 못해가지고 그냥 막 끝내야 되는 거지. 형식을 지켜야 되다 보니까 웅무는 일정한 언어적인 질서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 형식을 지키다 보니까 말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그 얘기를 다 못해. 그래서 길이를 와장창 늘려버린 갈래가 가사예요. 그래서 이 가사는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시랑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분량을 다 실는 게 이제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작품을 많이 넣지는 않았어. 그런데 가사 또한 시조와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때 굉장히 부흥했던 갈래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운문을 지배하고 있었던 양대 산맥이 뭐냐? 그러면 한쪽에 시조, 한쪽에 가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배우게 될 거다. 조선 전기로 가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 조선 후기로 넘어가서 역시 운문을 좀 보면 조선 후기 한시, 시조, 가사, 민요 이렇게 나와 있죠. 보시면요. 보리타작부터 시작해서 절명시까지는 한시. 한시는 뭐라 그랬어? 삼국시대 때 한자를 받아들이면서 중국의 한시를 모방해서 중국의 시 형태를 모방해서 지어진 우리나라의 양반들이 지은 시가 한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집방석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만흥까지 가요. 그럼 얘네들이 시조입니다. 역시 조선 후기를 지배하고 있었던 갈래가 뭐구나. 양이 제일 방대한 거 시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누황사부터 일동장유가 가사고요. 정선아리랑이랑 시집살이 노래가 민요입니다. 민요는 그러면 조선 후기에 나타났나요? 아유, 그렇지 않아요. 민요는요, 민요는 민중의 노래기 때문에 아마도 상고시대부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장 평민의 문화가 성장해서 막 일어났던 들불처럼 일어났던 그 시기가 조선 후기입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유독 민요라는 갈래를 좀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돼라는 의미로 문학비책이란 교재가 조선 후기 민요 두 편을 실어놓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렇게 상고시대부터 우리 고전 운문의 흐름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고, 각각의 목차를 보다 보니까, 작품의 분량을 보다 보니까, 각 시기마다 대표 갈래가 뭐였는지를 지금 목차를 통해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셨습니다. 이걸 선생님이 조금 다시 좀 압축을 해서 좀 본다면, 여러분, 여기 상고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삼국시대. 자, 신라. 통일 신라가 있었고, 그 다음 고려가 있었고, 그 다음 조선이 있었다. 그러면 대표 갈래가 뭐다? 상고시대는 고대 가요가 대표 갈래고, 통일 신라기에는 향가가 대표 갈래고,
고려에는 고려 가요라는 대표 갈래가 있었고, 조선으로 넘어가면 시조와 가사가 고전 시가의 대표 갈래들이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걸 우리가 뭐 할 거다? 요번에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겨울 방학까지 쫙 훑으면서 갈 거다. 핵심 작품들을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건 뭐냐? 고대 가요를 한번 보는 겁니다. 고대 가요가 어떤 작품들이 있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네. 자,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세요.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페이지로는 12쪽입니다. 12쪽 한번 보세요. 그러면 12쪽을 보면 작품이 3개가 나와 있어. 공모도화가, 구지가, 황조가. 이게 갈래가 뭐다? 이게 갈래가 뭐다? 네, 고대 가요다. 라는 겁니다. 고대 가요. 고대 가요인데 여러분 어디 비는 칸에다가 필기를 좀 하십니다. 고대 가요는 상고시대, 그러니까 우리의 시가가 첫 출발했을 때의 갈래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먼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고대 가요는요, 원시, 종합, 예술에서 출발했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시 종합 예술이 뭐냐? 제천의식을 말하는 거야. 그럼 제천의식은 뭐냐? 하늘 천자, 제사하다. 하늘에 제사하는 의식이야.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무당이 하는 굿이 제천의식이었던 거지. 샤먼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인간과 신 사이를 매개해서 인간의 어떤 소망 같은 것들을 신에게 아뢰는 걸 우리가 제천의식 또는 굿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게 이제 원시 종합예술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되는 거지. 왜 원시 종합예술이야? 어? 이렇게 했단 말이지. 샤먼이 나와. 제사장이죠, 제사장.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이제 부족민들이 다 모여 있어요. 부족민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해에 예를 들자면 비가 너무 안 왔어. 그래서 뭐 이렇게 옛날에 수렵 문화였잖아. 채집 문화였었고. 뭐 채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은 거지. 너무 배가 고픈 거야.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이게 원인이 뭔지도 모르겠고. 사람들이 뭐 했어? 무조건 하늘에 이제 제사해가지고 제발 비를 내려달라고 비는 거지. 그랬을 때 이제 샤먼이 나와서 하는 거야. 부족민들 다 이제 아래 있고 위에 이렇게 샤먼이 딱 올라가가지고 신이시여 막 이야기 시작하는 거야.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뭘 했는데 이 비가 안 와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다 굶어지게 생겨 뭐 무슨 만드기는 뭐 어떻고 뭐 철수는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이야기를 하다가 이 샤먼이 좀 흥분을 합니다. 그럼 흥분을 하면 목소리가 막 높아지면서 갑자기 노래로 바뀌었던 거예요. 노래를 바뀌고 이 샤먼이 노래를 할 때 여러분 혹시 막 다큐 같은 거 보면 아프리카 부족들 이렇게 제천의식 국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제사 같은 거 지내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막 노래를 부르면 부족민들이 뭐 해? 막 우까 우까 막 이러면서 막 북을 막 울리고 막 춤을 추잖아요. 이 막 춤추고 막 연극적인 제스처하고 막 노래를 불렀다가 이야기를 했다 막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부족이 했던 제천의식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모든 문화들이 다 묶여 있었던 원시 종합예술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우리의 노래도 우리의 시가도 그런 원시 종합예술에서 출발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두 번째, 자 선생님 지금 설명하면서 이미 나왔어. 노래랑 그때 당시에 노래랑 우리는 지금 시는 시, 소설이면 소설 이렇게 딱 분리가 되어 있잖아. 근데 그때는 그렇게 우리의 문학이 분리가 되어 있었다? 아니다. 제천의식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때의 노래들은요, 배경 설화와 함께 전해집니다. 이야기 속의 노래가 삽입된 채로 전해지고 있는 거죠. 됐죠? 그리고 세 번째, 이 노래들은요, 처음에 집단 서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개인 서정적인 성격으로 변해갔어요. 집단 서사적이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서는 여러분 풀어내다라는 뜻이야. 풀어내다. 사는 사건, 스토리.
이야기. 그러니까 서사적이다 그럼 무슨 뜻이다? 특정한 어떤 사건이나 이야기를 풀어낸다라는 뜻이다. 근데 아까 선생님 설명했죠. 이 원시종합 예술을 할 때 어떻게 했다? 구술할 때 부족민들이 다 모여서 그 공동체가 바라고 있는 소망, 그 공동체가 느끼고 있는 문제의식,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노래가 시작이 됐다 그랬잖아. 이거 처음엔 집단서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와서 요 노래들은 뭐로 성격이 바뀌어갔다? 개인 서정적인 성격으로 바뀌어갔다. 서는 마찬가지로 뭐 풀어내다라는 뜻이고, 정은 무슨 뜻일까? 우리 정, 감정, 정서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정서를 풀어내는 그런 성격으로 시가가 바뀌어갔다라는 걸 확인하게 해주는 게 뭐다? 고대 가요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한역되어서 전해집니다. 한역되어 전해짐. 한역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문자가 없다고 그랬잖아. 문자가 없는 상태로 구전이 되다가 삼국시대 때 이제 한자가 들어오고 나서 이 노래들이 모두 한자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한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은 모두 다 한역시가야. 여러분들 본문을 보면 이 왼쪽에 보면 이렇게 한자들이 보이죠? 얘는 이 오른쪽에 얘네 우리가 한자를 잘 못 읽고 해독이 잘 안 되니까 그냥 현대에 와서 풀어놓은 거고요. 전해진 거. 우리 후손들한테는 어떤 형태로 고대 가요가 전해졌다? 요 형태로 전해졌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런다? 한역시가라고 이야기한다. 라는 거죠. 됐나요? 요게 고대 가요의 특징입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시아락당에서는 여러분 들어올 때는 테스트가 없어요. 그런데 시아락당의 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건 배운 것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익혀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그 주에 수업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는 반드시 지난주에 수업했던 내용을 주관식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대가요의 특징 다음 주에 테스트 할 테니까 머릿속으로 암기하고 기억하고 이걸 암기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그걸 응용해서 풀어낼 수 있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반드시 암기해서 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됐죠? 고대가요의 특징 우리가 봤습니다. 자, 요거 선생님이 이제 지울 거야. 지워도 되죠? 선생님 필기해야 되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우면서 가겠습니다. 자, 이런 고대 가요들이 세 작품이 있는데 문학비 책에서 순서를 조금 다르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다라는 생각이 선생님 좀 듭니다. 처음으로 배워야 되는 작품은 공무도화가가 아니고 구지가라는 작품이야. 구지가는 어디 있어? 나에 있어요. 나에. 나를 선생님이랑 같이 볼 겁니다. 나부터 보시죠. 자, 구지가 왜 나부터 먼저 봐야 하나요? 나부터 먼저 봐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보면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선생님이 여기. 자, 고대가요 한혁씨가 무슨 말인지 다 이해될 거야. 저 여기 봐봐. 서사적 집단가요. 고대가요는 처음에 출발할 때 성격이 뭐였다? 집단 서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 그랬잖아. 그럼 구지가가 서사적 집단 가요라고 적어 놓은 건 요게 노래의 출발점이 됐다 라는 얘기인 거죠. 반면에 여러분 공무도화가를 보면 여긴 서정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다로가 황조가를 보면 황조가도 서정시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 노래의 세 편 중에 뭐가 먼저다? 성격으로 친다면 집단 서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구지가가 먼저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게 개인 서정적인 성격으로 바뀌어갔다 그랬으니까 구지가 다음에 공무도화가나 황조가가 위치하게 되는 거지. 그 선생님이 구지가를 먼저 보자. 라고 얘기한 겁니다. 갈래 먼저 보기 시작했으니까 먼저 보자. 노동요. 일하면서 부른 노래였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술요. 여러분 주술이라는 거 들어봤죠? 주문을 외우는 거지. 주문을 하고 특정 행동을 반복해. 그래서 신과 대화를 나눠
그리고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고 믿었죠. 그게 이제 주술이란 말이야. 그래서 뭐 해리포터 뭐 이런 거 보면 신데렐라, 아브라타카브라 뭐 이런 거 있지 않니? 그런 게 이제 신에게 말하는 거지. 신에게 인간끼리 하는 말이 아니라 신에게 하는 말들을 우리가 주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지가를 보면 이 주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술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성격 주술적, 집단적 우리 다 알 거고요. 직설적이라는 건 비유 뭐 이런 거 간접적으로 뭐 돌려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다른 말로 직서적으로 대놓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얘기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느냐? 수로왕의 강림을 기원한다 라고 되어 있어. 그게 주제입니다. 뭐냐? 이 구간등이라고 작가가 되어 있죠. 9개의 부족들이 있었던 거죠. 9개의 부족들이 있었는데 옛날은 여러분 야만의 시대, 폭력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뭐 경계가 있어갖고 남의 것을 침범하지 않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힘이 더 강하면 어때? 가서 뺏어. 이런 시대였단 말이지. 중국에는 이미 그때 당시 왕조가 들어서 있었고, 한반도에 뻑하면 쳐들어와가지고 막 다 뺏어가고 이런 애들이 참 잦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9개의 부족들은 어떤 게 소망이 있었냐면, 야, 왜 저 중국의 저 막 샬라샬라 하는 쟤네들은 왜 저렇게 강해? 왕이 있나 봐, 왕이. 왕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딱 통합을 해서 강해지나 봐. 우리한테도 왕이 있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된 거야, 그 부족 공동체가. 그래서 왕의 강림을 기원했어요. 그것이 이 노래가 태어나게 된 배경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가락국 건국 신화 안에 이 구지가라는 노래가 삽입되어 있다 라고 전해지는 거죠. 이렇게 묶여가지고 한꺼번에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왕을 이렇게 원하고 있던 부족들이 어느 날 말이야 하늘에 소리가 들려와.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뭐라 그랬냐면, 야, 너네 여기 니네들 그 앞에 있는 산이 구지봉인데 그 산 위로 좀 올라와. 근데 다들 올라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뭐 이렇게 도구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와라. 그런 거야. 그래갖고 부족민들이 막 올라갔어. 올라갔더니 소리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 니네가 땅을 두드리면서 내가 가르쳐주는 노래를 불러라. 그게 구지가야. 이 노래를 부르면 니네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거다. 그래갖고 이 노래를 열심히 부른 거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막 자줏빛 줄이 내려오고 그러면서 김수로 왕이 거기서 이렇게 딱 나타나거든요. 그런 이제 신화 속에 가락국 건국 신화 속에 이 노래가 삽입돼서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래는 무슨 노래다? 왕을 달라는 노래다. 라는 겁니다. 주제가 이렇게 된 거죠. 자, 의 보시면 현존하는 현재까지 전해지는 최고, 여러분 최고는 최고 뭐 이런 뜻 아니고 가장 최자 오렐 고자야. 오렐 고자. 가장 오래된 집단 무요. 무요는 무당의 노래, 샤먼의 노래이자 주술성을 지닌 노동요. 땅 두드리면서 불렀어. 그래서 노동요로 가락국 건국신화에 삽입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이해 안 되는 건 체크해놨다가 질문하십니다. 옆을 좀 한번 보십니다. 옆을 한번 보면, 자, 본문을 보시죠. 거부가. 자, 요거 여러분 혹시 뭔지 아세요? 거부가 요렇게 이름 부르는 말 뒤에 붙는 조사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혹격 조사라고 불러요. 그렇게 불러요. 거부가. 그럼 혹격 조사를 사용해서 거북이를 불렀어.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 머리를 내어라 라고 말하죠. 요청하죠. 요청. 거부가 호명하고요. 내어놓지 않는다면 가정하죠. 구워서 먹을 거야. 위협했어. 협박. 이렇게 짤막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구지가라는 노래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봅시다. 거부가. 자, 이름을 불렀다고. 이름을 부르면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이 말하는 사람 화자라고 이야기하고, 이름을 부르면 이름 부름을 받은 대상은 뭐가 되냐? 그 말을 듣는 청자가 되죠. 청자가 됐는데 거북이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마치 사람의 말을 듣고 뭐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부가 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말을 건넸단 말이야. 그래서 요런 청자를 마치 사람인 것처럼 불렀어. 인격화된 청자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격화된 청자인 거북이를 불렀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자. 자, 이제 어조라는 개념도 좀 알고 가봅시다. 이렇게 청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하고 나면 화자가 뭐 할까? 여러분 생각해봐. 예를 들어 누구라고 얘기할까? 누구 철수라고 하자. 철수, 이렇게 철수가 입에 붙었지. 철수야라고 선생님 이름을 불렀어. 그러면 선생님 그냥 가만히 이렇게 침묵하고 있으면 되니? 안 되지. 이름 부르고 나면 그 다음 뭐해? 말을 건네줘. 말 건네기 전에 뭐 하는 거야?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이렇게 청자를 만들어서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뭘 만들어내는 거다? 말 건네는 어조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말 건네는 어조를 만드는 것이 이름을 부르는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말 건네는 어조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걸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할 겁니다. 첫 번째, 말 건네는 어조는 어떻게 하면 된다? 청자를 만들면 되거든? 청자 어떻게 만들어? 이름을 부르면 돼. 혹격, 조사, 사용하기.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 철수 이름 불러도 되고, 혹격조사 사용해서 철수야 이렇게 불러도 되고, 그렇다는 얘기인 거지.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시 안에서 청자가 만들어지면서 걔한테 말을 건네는 어조가 만들어진다 라는 얘기가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청유형, 명령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는 방식이 또 있어요. 이 종결 어미들은 항상 청자가 있을 때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청자가 있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청유형과 명령형을 사용하게 되면 화자가 누굴 염두에 두고 있구나, 듣는 청자를 염두에 두고 있구나, 그 듣는 청자에게 뭔가 뭐뭐 해라, 명령형, 뭐뭐라, 명령형, 청유형, 뭐뭐 하자, 이렇게 청자에게 뭔가 요청하는 또는 설득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구나. 그래서 말 건네는 어조를 만들어낸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외가 물론 있습니다. 예외는요, 문학에서는 가끔씩 이 청유형이나 명령형을 자신에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철수가 고등학생이 됐어.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다짐을 하는 거야. 국어 수업을 딱 듣고 집에 가서, 야 철수,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거야. 철수야, 우리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보자. 그러면 뭐 쓴 거야, 여러분? 청유형 쓴 거죠. 공부해보자 했으니까. 청유형을 썼는데 어디 상대방이 있어갖고 누구를 향해서 한 거야? 아니야.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한 거야. 그럴 때는 의지적 태도를 드러내게 돼. 그래서 의지적 태도를 드러낼 때는 언제? 자기에게 할 때. 그렇다. 말 건네는 어조랑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떤 제3자인 청자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경어체 종결 어미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경어체 종결 어미. 여러분, 경어체 종결 어미는 무슨 뜻이죠? 경어체 종결 어미는 혹시 무슨 말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 있나요? 경어라는 건 존칭어야, 존칭어. 다시 말해, 청자가 있는데 그 청자가 나보다 나이가 더 많아. 기본적으로 이제 그거지, 나이지, 나이. 나이가 더 많아. 또는 뭐 나이가 적어도 뭐 직급이 더 높아, 직장에서. 이러면 이제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는 뭘 하죠? 경어를 쓰게 되는 거죠. 높이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높이는 말에 종결 형태,
그 높이는 말을 만드는 대표적인 방법이 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런다? 경어체 종결어미라고 얘기한다. 대표적인 건 뭐가 있냐면 문학에서는 하십시오 체랑 해요체가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상대 높임법이라고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법 시간에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거고, 문학의 선생님이 그냥 얘기하고 싶은 건 하십시오체랑 해요체는 주로 시에서 말 건네는 어조를 만들 때 사용이 좀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좀 잡고 가자. 그 얘기입니다. 하십시오체는요, 어떻게 끝나는 거냐면 이렇게 끝내는 거야.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할 때. 이렇게 비읍니다로 끝나는 거. 비읍니다로 끝나는 거를 우리가 하십시오체라고 얘기하고, 문학에서 경어체 종결어미로 말 건네는 어조를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아이입니다. 해요체는요, 우리가 학교 다녔습니다 해도 되고 어떻게 해도 되지? 엄마가 있어. 나보다 나이도 많고. 그치? 내가 존칭을 써야 되는 상대야. 그럼 그럴 때 학교 다녔습니다 하지 않고 어떻게 해도 돼? 학교 다녀왔어? 요 해도 되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해요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정리합시다. 말 건네는 어조를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러 간 거지. 문제를 풀러 갔더니 거기에 선지에 말 건네는 어조를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 란 말이 나와. 그러면 여러분들이 본문에 가서 찾아봐야 되는 정보가 몇 개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요렇게. 이름을 부르거나 혹격조사를 사용하거나, 또는 두 번째 청유형이나 명령형 종결어미를 쓰거나, 세 번째 경어체 종결어미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그 본문을 뭐라 그런다? 말 건네는 어조가 나타났어 라고 이야기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별표 5개짜리 반드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완벽하게 집어넣고 내 걸로 만들어 놓고 가야 되는 개념입니다. 말 건네는 어조 다음 주에 테스트 있습니다. 완벽하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오십시오. 됐죠? 자, 말 건네는 어조까지는 지금 설명했어. 다시 여기 좀 정신없으니까 좀 지우자. 지우고요. 다시 본문으로 이제 좀 들어가 봅시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구지가에서는 말 건네는 어조가 어디에 쓰였다? 거부가라고 혹격조사를 써서 이름을 부르는 바람에 거기서 말 건네는 어조가 나타났다 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했던 거지. 자, 다시 봅시다. 자, 이렇게 이름을 불렀어. 거부가. 그래 놓고 뭐래? 머리를 내어라. 그랬단 말이야. 머리. 우두머리. 여러분, 가락국을 최초로 만든 초대 왕이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수로왕입니다. 그때의 수가 머리 숫자야. 그래서 김수로왕을 달라 라고 우리가 여기가 이해가 되는 거죠. 내어라의 라는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형 종결어미지. 그러면 지금 이 구지가 같은 경우는 말 건네는 어조가 명령형 종결을 통해서도 나타났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됐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누구를 불렀어요? 거북이를 불렀어. 그래 놓고 뭐래? 왕을 달래. 그러면 거북이는 뭐 할 수 있는 존재야? 이 부족에게 그토록 소망하는 왕을 줄 수 있는 존재잖아. 그럼 거북이가 뭐구나? 얜 신적 존재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를 보면 고대의 그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서는 이 동물을 신성시하는 가치관이 있었잖아.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 토테미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거북이가 이들에게는 무엇이었구나? 토템이었구나. 숭상하는 신으로 섬기는 동물이었구나 라는 거 우리가 구지가의 첫 부분을 보면서 예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신적 존재에게 머리를 달라라고 요청을 했어. 그래 놓고 만일 안 줘?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데 안 줘? 그럼 구워서 먹을 거야 라고 말했어. 협박했어. 우리는 요 협박을 뭐라고 그러냐? 신을 협박하는 거라서 주술적 위협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주술적 위협 이해되시나요? 실제로 우리가 주술,
자, 신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주문은 뭐 이게 인간 말 같지가 않잖아. 뭐 진짜 막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좀 풀어보면, 인간의 말로 풀어보면 위협이 굉장히 많대요. 왜 이렇게 위협이 많을까? 어? 위협이 많은 이유를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거지. 소망이 너무 강렬한 거야. 소망이 너무 강해서 이 소망을 이루어지지 주지 못하면 죽어. 너 괜찮아. 나는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야 해. 라는 그런 소망의 간절함을 표현하고자 주술 속에 위협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협이 들어가 있는 주문을 뭐라 그런다? 주술적 위협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어디서 보였다? 우리의 태초에 정말 오래 전에 노래가 첫 출발하던 그때 집단 서사적인 성격을 가진 샤먼의 노래 속에 이런 주술적 위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걸 구지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구지가라는 작품을 하나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서정의 노래로 넘어갑니다. 다시 여기도 조금만 지우자. 네, 자, 다시 갑시다. 자, 이제 공무도화가라는 노래 차례입니다. 공무도화가 역시 작품 개관을 먼저 보면 여기는 다 이해가 될 것 같아. 앞에서 계속 했던 얘기야. 서정적이다, 체념적이다. 주제를 가보면 여러분, 구지가랑 주제가 굉장히 성격이 바뀌어 있는 거 느껴지시죠? 구지가의 주제는 뭐였어? 왕의 강림, 공동체, 집단 서사의 주제를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벌써 공무도화가를 보면 님을 잃은 슬픔이다 해서 개인 서정적인 성격으로 바뀌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지. 의의를 보면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서정시가이고요. 집단가요에서 개인 서정시로 넘어가는 단계의 노래다라고 되어 있죠. 이해 안 되는 건 없죠, 여러분? 혹시 이해 안 되면 질문하십시오. 자, 노래를 한번 보자고. 노래를 보면 역시 고대 가요니까 뭐랑 함께 전해질까? 배경 설화와 함께 전해져요. 배경 설화를 보면 어떤 사람이 이 여옥이라는 어부가 낚시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제 강가에 갑자기 백수광부가 나타났어. 백수, 흰머리. 광부? 미친놈, 미친 남자. 그 나타났어. 머리를 막 산발을 했는데 막 흰머리인 거야. 근데 왜 흰머리가 왜 나이가 들어서 나기도 하지만 막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가 갑자기 하얗게 쫙 새버린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걸로 보이는 어떤 남자가 미쳐가지고 막 난리를 치면서 막 물속으로 막 뛰어드는 거지. 근데 이렇게 가만 놀래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뒤쪽에 그의 아내로 보이는 어떤 여인이 막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쫓아오는 거야. 그런데 이 여인이 말릴 새가 없이 이 백수광부가 물속으로 막 뛰어들어가지고 물에 이제 죽어요. 물에 빠져가지고. 그의 이 여인이 그걸 보고 있다가 너무 슬퍼 눈물을 흘리면서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자기도 투신을 했다. 라고 전해져요. 근데 뭐 그 상황에서 이 여인이 노래를 불렀을까라는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은 듭니다. 그래서 어떤 배경 설화에 의하자면 그 여인이 이 백수광부의 처가 이 노래의 작가가 아니고 어부가 이 사연을 다 보고 집에 가서 나 너무 놀라운 장면을 봤어. 오늘 그렇게 이 부부가 죽는 장면을 봤어라고 자기 아내한테 얘기하니까 이 아내가 참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 노래를 지었다라고 전해지는 배경사라도 있어요. 후자 쪽에 조금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거나 자 그렇게 나온 노래가 배경설을 갖고 있는 노래가 공무도화가입니다. 님이라고 그냥 해석하시면 되고요. 무는 말무자야. 건널 도자고 하는 물하자고요. 노래 가자고. 그래서 이걸 풀어보면 님이 물을 건너지 말라는 노래가 되는 거죠.
님이 물을 건너지 말라는 노래.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내용을 봅시다. 님이여, 물을 건너지 마세요. 님은 그의 물을 건너시네.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가시님을 어이할꼬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이 작품을 가지고 또 해야 될 이야기가 여러 개입니다. 혹시 너무 힘든 사람들은 물을 한 잔 마시고 오든가 잠깐 정지시키고 하고 오시면 되고요. 선생님 이렇게 지우는 이유는 뭐야? 필기를 해야 돼서 지웁니다. 자, 여러분들 필기할 준비를 하시고요. 봅시다. 네. 선생님이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 개인 서정의 노래가 시의 거의 한 8, 90%를 차지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래들, 이런 시들을 독해하는 방법을 먼저 정리를 좀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뭐 자습서에 적혀 있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암기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에서는 내신을 보든 모의고사를 치르든 여러분들이 전혀 보지 못했던 시들이 문제로 출제가 될 겁니다. 본문으로.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어야 돼? 아, 이 시는 대충 무슨 얘기인 것 같아 라는 독해가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방식을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독해하는 방법. 첫 번째, 여러분 뭘 먼저 찾아봐야 되냐면 시적 화자가 어떤 상황, 뭐 처지라고 말해도 괜찮아? 에 놓여 있는지 이걸 따져봐야 되고요. 혹은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어디서? 주로 앞부분에서. 문학은 수학 공식 같지 않아요. 수학 공식은 어디 가서든 동일하게 대입이 되잖아. 근데 문학은 인간의 정서와 관련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100% 적용되는 공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그냥 한 80% 정도 그렇다 그러면 선생님이 공식처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독해하기 편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주로 앞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앞부분을 봤더니 님이랑 이별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또는 뭐 가난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전쟁을 겪고 있다 얘기할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이런 거죠. 그런 상황에 있는지를 좀 찾아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시적 상황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화자가 어떤 상황에 있구나라는 걸 파악을 했어.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건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제 좀 찾아봐야 되는 거야. 이게 훨씬 더 중요하지. 상황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상황에 반응하는 인간의 태도나 정서야.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 않아요? 인생도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 근데 그 사람이랑 헤어졌어. 그러면 그 이별이라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다 다르잖아. 뭐 어떤 사람은 너무 극도의 절망 속에 막 정신이 막 나갈 정도로 극도의 절망에 빠져들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툭툭 털고 일어나서 나는 이 이별을 새로운 만남으로 극복해야지 라고 막 더 열심히 막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 인생이나 그 사람 나중에 그 시간들 굉장히 많이 성격이 달라진단 말이지. 그래서 시를 독해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유념해서 봐야 되는 건 태도야, 태도. 태도와 정서, 상황에 대한 태도, 정서를 봐야 되는데 요거는 주로 어디서? 뒷부분. 특히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태도나 정서가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묶어서 뭐라 그러느냐?
대응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황을 잡고 대응 방식을 잡았어. 요거를 두 개를 결합해서 뭘 만들 수 있느냐? 이제 주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주제를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시를 독해할 때 한 7, 80%는 끝났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됐죠? 시 독해하는 방법 선생님 설명했습니다. 네, 역시 암기해서 가지고 오십니다. 박스로 묶으시고 별표를 5개 체크하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한번 보자는 얘기죠. 여기 맞춰서 보면 공무도화가에 나타나는 시적 상황은 뭐다? 님이 물에 빠져 죽은 거죠. 사별한 거죠. 사별. 이별한 거야. 그게 이제 상황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그게 이제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식이 어디? 마지막 문장에 나타나 있는 거야. 가시님을 어이할까? 여러분, 죽었어. 내가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 죽었어. 어이할까? 뭐 할 수 있는 게 있단 얘기, 없단 얘기? 없단 얘기. 그래서 여기가 정서가 절망적이다, 체념적이다, 탄식하고 있다, 슬퍼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제가 뭐가 나온 거야? 임을 잃은 슬픔이라는 주제가 나오게 된 겁니다. 시를 독해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주제를 만들어 보는 연습 하시면 되겠다 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는, 자, 물을 건너지 마세요. 물을 건너가셨어. 물에 휩쓸려 돌아가셨어. 물이 벌써 3번이나 나왔어. 그런데 이 3번 나온 물의 의미가 각각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왜? 시어가 함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는 시어의 함축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함축이라는 건 여러분 머금을 압축할 축이야. 그러니까 어떤 자연물들이 시에 쓰일 때는 자연물이 그 자체의 어떤 사전적인 의미만을 갖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선생님 이렇게 어떻게 해야 보이는 이렇게 컵을 들고 있어? 그럼 이 컵이 그냥 컵이잖아. 그런데 이게 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컵이 이 시인이 부여한 어떤 다른 의미를 머금고 들어간단 말이야. 숨기고 있어. 이 컵이 다른 의미를.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인은 이 컵에 의미를 감췄잖아. 그 시를 읽는 독자는 어떻게 해야 돼? 의미를 끄집어내야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의미를 감추게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면 끄집어내는 것도 쉽겠죠. 그래서 시어의 함축성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연물 혹은 사물의 구체적 속성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는 거야. 순서 먼저 알려줄게. 그리고 나서 작가가 앞뒤 맥락에서 어떤 속성을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연물이 하나의 속성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속성을 가지고 와서 자기 시에서 활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보라, 그 얘기인 거야. 그리고 나서 그걸 추상어로 연결해 보는 겁니다. 연습 많이 해야 돼. 쉽게 되지 않습니다. 연습을 계속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는 거고, 그러다 보면 대충 요렇게 함축적인 의미가 있었겠구나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죠. 그게 우리 이제 내공이 될 거고요. 예를 들자면, 자, 물이 나왔으니까 물로 한번 해보자. 1번, 구체적 속성을 따져봐라 그랬잖아. 물은 흐르다라는 속성도 있고, 또 물 가지고 우리가 씻잖아. 씻는다라는 속성도 있고, 또는 막는다라는 속성도 있어. 막는다? 예를 들자면 내가 있잖아. 여기가 교실이라고 치면 이게 땅이면 그냥 슉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물이 한 1m의 물이 이렇게 있어. 내가 가고 싶은 방향과
나 사이에. 그러면 내가 거길 못 건너가잖아. 그래서 이렇게 막는다라는 속성도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또 뭐도 있냐면 뭐 우리 과학적 사실인 거죠. 생명이 출발을 했던 것이 물이다 라고 우리한테 알려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속성이라고 치잔 말이지. 그러면 이 중에 어떤 속성을 시인이 자기 시 안에 갖다 쓸 거야.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돼? 앞뒤 맥락을 보면 돼. 예? 그리고 나서 추상어로 연결해 흐르다 하면 인간에게는 무엇이 가장 인상적으로 흐르냐면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것을 가지고 뭐 세월이라든지 인생이라든지 혹은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추상화가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는 거야. 씻는다, 정화. 막는다, 단절. 단절했으니까 이별. 조금 더 가자, 죽음. 까지 가는 거야. 생명의 출발, 사랑, 생명. 이런 추상어들로 연결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성에 맞는 추상어를 매칭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방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죠. 그렇게 해서 자꾸 연습해 보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대입해서 본문을 보면 님이여 물을 건너지 마세요. 님이여 물을 내 사랑을 제발 피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내 사랑 안에 나랑 같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맥락상 물은 사랑이라고 보입니다. 내 사랑으로부터 떠나가지 마세요. 그런데 님은 그의 기어이 물을 건너셨어. 어떻게 했어? 나랑 단절됐어. 이별. 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나랑 헤어지더니 어떻게 됐어? 물에 휩쓸려 돌아가셨어. 죽음. 그렇게 해서 물이라는 단어가 3번 쓰였는데 3번 다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그것이 시어가 갖고 있는 뭐다? 함축성이다 라는 이야기를 선생님이 하고 싶어요. 그게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야 되는 내용 별표 5개. 별표 5개입니다. 자, 셋, 다시 치. 자, 마지막 3번째. 이제 첫 타임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 힘을 좀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 이게 이제 교실에서 정규 수업에서 하면 뭐 선생님이 누구 이렇게 선생님 많이 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다른 친구 시켜서 다른 친구가 대답하는 것도 좀 듣고 뭐 이러면 조금 덜 지루할 텐데 설명만 듣긴 조금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따라오고 있는 중이죠. 혹시 좀 졸리다 그러면 이제 끊고 물을 한 잔 마시고 와도 좋고요. 자, 다시 갑시다. 이제 첫 타임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참아봐. 이제 선생님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영탄적 어조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근데 영탄적 어조는 선생님이 이제 알려줄 때 한 4가지를 알려주는데 우리가 이제 고1이 돼서 첫 타임이기 때문에 4가지 다 말해주기에는 너무 벅찰 것 같다. 2가지만 일단 알려줄게. 이 본문에 있는 거 니미어의 이어를 박스 치고요. 어이할고 리을꼬를 박스 치고 별표하시면 됩니다. 이어는요 여러분 먼저 뭐다? 님이여 신이여 마돈나요. 다 뭐다? 호격 조사다. 그러니까 무슨 어조를 만들겠어? 무슨 어조? 말 건넨 어조를 만들어낼 거야. 1차적으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이어는요 영탄적 어조도 동시에 만들어냅니다. 영탄법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영탄법은 뭐야? 감정을 폭발시키는 표현법이야. 감정을 폭발시키는 거 우리 뭐라 그런다? 영탄이라고 말한단 말이지. 근데 이 영탄적 어조를 만드는 방법에 2가지가 여기 다 쓰였습니다. 방법 중에 4가지 중에 2가지가 다 쓰였어. 그 중에 하나가 호격 조사 중에 뭘 쓰는 거? 이어, 이시어, 여를 사용하게 되는 거. 그러면 이거는 영탄적 어조를 만들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돼. 철수야 라고 부르는 거랑 철수시여 철수여 벌써 선생님 손이 어떻게 되고 있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어때? 우러러보는 찬양하는 이런 정서가 이렇게 막
오빠라는 느낌을 준다는 말이지. 그래서 혹격 조사 중에서 이여, 이시여, 이여는 뭘 만든다? 영탄적 어조를 만든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표현법 중에서 서리법. 서리법은요, 여러분, 질문 형태인데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질문 형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대답 요구하지 않는 질문 형태. 다시 말해 종결을 뭐로 쓰는 거야? 의문형 종결 어미를 쓰는 거야. 의문형 종결 어미. 지금처럼 가시님을 어이할고 다른 말로 바꾸면 리을까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의문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는 거지. 그런데 님이 가셨으니 어찌할까? 어이할까? 했을 때 이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지. 옆에서 막 대답해주면 안 된단 말이야. 이미 어떤 대답을 갖고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난 너무 절망적이야. 이런 대답을 이미 갖고 있는 의문 형태라는 얘기야. 그러면 왜 대답을 요구하지도 않는데 질문을 했다? 이유는 뭐다? 정서를 부각하고 싶어서입니다. 되게 격정적인 느낌을 줘요. 그래서 강조를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정서를. 그래서 서리법을 사용하게 되면 뭘 만들어낸다? 영탄적 어조를 만들어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공무도화가라는 이 시는 님과 이별한 슬픔을 굉장히 강한 영탄적 어조를 통해서 드러내는 시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물이라는 시어가 3번 겹쳐 쓰였지만 함축적인 의미는 계속 달라졌었다라는 것도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작품이 됩니다. 자, 공무도화가 보셨고요. 마지막 황조가입니다. 황조가도 아까 집단 서사적에서 개인 서정적인 성격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작품에 공무도화가도 있고 황조가도 있고 라고 얘기했어. 둘 중에 뭐가 더 먼저인지 몰라. 그래서 둘 다 가장 오래된 서정 시가다 라고 문학사적인 의의를 설명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작품입니다. 여기 성격이 보면 우의적이다라고 나왔어요. 우의적이라는 건 여러분 뭐 생각하면 되냐면 이솝우화 생각하면 돼. 이솝우화의 우화가 우의적인 이야기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솝우화의 주인공 누구? 동물들. 동물들이 주인공이잖아. 그렇다고 그게 동물의 왕국 얘기야? 다큐야? 아니죠. 동물들이 모두 다 인간을 빗대어 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의적이라는 건 동물에 빗대어 동물 뭐 다 포함이야. 사물, 식물 다 포함이에요. 빗대어 인간 이야기 하는 걸 우의적이라고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우의적인 건 그래서 간접적이고 비유적인 방식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우의적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애상적이라는 건 요건 A는 슬프다라는 뜻이고 상은 가슴이 아프다 이런 상자야. 그래서 애상적이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뜻이다? 슬픔이다 라고 이해하고 가시면 됩니다. 됐죠? 이 주제가 공무도화가랑 비슷하게 님을 잃은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특징, 자연물을 빌려서 표현하고 있어서 우의적이다라는 얘기한 거고요. 성경우정은 여러분 다들 알고 있죠? 앞부분에서 뭐 하는 거야? 외부, 배경, 묘사를 해. 그리고 뒤후자, 뒷부분에서 뭐 하는 거야? 나의 정서를 이야기해.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성경후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시가 성경후정의 구성 방식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작품 개관에서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본문 다시 가시죠. 유리왕이 지었다라고 알려져 있어? 고구려에. 어떤 스토리가 배경설화로 있냐면 유리왕한테 아내가 둘이 있었어. 치희랑 화희가. 근데 치희가 중국 여자야. 유리왕이 왕궁을 비웠어요. 왕궁을 비운 사이에 두 여인이 있었으니까 아이고 남편 하나에 여인이 둘이었으니까 맨날 싸웠겠지. 막 싸운 거야. 화희가 열을 받아가지고 근데 취희가 이제 중국 여자니까 이제 화희가 텃세를 부린 거지. 야! 너네 집도 아닌 너네 집으로 가! 뭐 이렇게 얘기한 거지. 치희가 너무 열이 받아서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 유리왕이 뒤늦게서야 알고 막 쫓아간 거야, 자기 아내를. 근데 치이가 결국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리왕이 혼자 돌아오면서 불렀던 노래다라고 배경설화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황조가라는 작품이에요.
자, 어떻게 노래를 지어 불렀는지 한번 볼까요? 훨훨 나는 적개꼬리 암수정답게 논이는데 외롭구나 이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까 밀가 서리. 무슨 어조? 영탄적 어조. 만들어내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성경이 어디서 끝나? 여기서 끝나겠구나. 꾀꼬리를 본 거야. 그런데 꾀꼬리가 뭐 하고 있는 거 봤어? 암수가 정답게 나 잡아봐라 호호호 하하 뭐 이러고 있는 걸 본 거야. 근데 난 어때? 나 외로워. 그럼 여러분 이게 너무 이 외로움이 있잖아. 그냥 이제 아무것도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난 너무 외로워 죽겠는데 저쪽에서 막 둘이 막 좋아 죽어 막 이런 거 보면 어때? 내 외로움이 더 강화가 되는 거지. 예. 그런 상황에 있었구나. 그래서 되게 슬퍼하고 있구나. 외로워하고 있구나. 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럴 때 중요한 기능을 했던 게 이 외로움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게 뭐였다? 꾀꼬리였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꾀꼬리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이제 진짜 마지막, 첫 타임의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학 개념 마지막 겁니다. 잘 정리하고 가십시오. 객관적 상관물은 뭐냐? 객관적 물이야. 물. 자연물. 사물이야. 그런데 객관적 사물인데 무엇과 관련을 맺고 있어? 상관. 너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런 거. 관련을 맺는 거지. 관계를 맺는 거. 근데 무엇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 객관적인 자연물, 사물이 화자의 정서와 관련을 맺고 있으면 시에서 그런 자연물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객관적 상관물로 기능한다 라고 말하는 거야. 다시 뭐라고? 시적 화자와 관계를 정확하게 하자. 화자의 정서와 관계를 맺는 모든 객관적 자연물 혹은 사물을 뭐라 그런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한다. 시적 기능이 됐죠. 이 시적 기능이 객관적 상관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 그러니까 화자와 관련을 맺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첫 번째가 화자의 정서와 자연물이 대응 관계를 맺는 거야. 대응이라는 건 둘이 비슷하다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동질성의 관계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말하자면 화자와 자연물의 정서가 비슷한 거야. 이렇게 할 때 만들어지는 표현법이 뭐냐? 감정이입이야. 내 감정을 어떻게 한다고? 다른 자연물에 이입 집어넣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표현법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런 감정이입은 그렇기 때문에 어때? 공식을 갖고 있어. 암기합니다. 공식. 어떤 공식이냐? 자연물에 이입했다 그랬잖아. 화자의 정서를 결합해 놓은 방식으로 존재해요. 대부분의 경우에. 예를 들어 내가 기뻐. 근데 이걸 내가 기쁘다고 표현하지 않아. 돌려서 말해. 아, 오늘은 새가 노래를 하네 라고 말해. 그러면 새가 무슨 노래를 해? 새는 그냥 찍찍 짹짹 했을 뿐이지. 누구 기분이 좋은 거야? 내가 기분이 좋은 거야. 반대로 내가 슬퍼. 그럼 이렇게 말해. 아, 새가 우는구나. 새가 뭘 울어. 새는 그냥 소리를 냈지. 근데 내가 슬프니까 새가 우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됐죠? 우리가 그럴 때 여기 쓰인 표현 기법이 뭐다? 감정이입법이다. 감정이입은 화자의 정서와 자연물이 무슨 관계를 맺는 거다? 대응 관계를 맺어가는 거다. 이렇게 대응 관계를 맺은 자연물을 그 자연물의 시적 기능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정리되셨나요? 혹시 정리가 안 됐으면 이렇게 반복해서 돌려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객관적 상관물은 대응 관계만을 맺는 게 아니라 정반대, 화자의 정서와 자연물이 대조, 대립 관계를 맺을 때도 만들어지는 거죠.
요거는 그러면 이질성의 관계가 되겠다. 다를 이자인 거죠. 성질이 다르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질성의 관계를 맺으면서 오히려 화자의 정서를 부각해주는 자연물들이 있는데 그것도 객관적 상관물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황종화를 보면 봐. 꾀꼬리 어땠어? 암수가 정다웠잖아.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굉장히 긍정적이란 말이야, 이 자연물은. 그런데 외롭구나 이내 모험 했을 때 나는 상황이 어때? 정서가 굉장히 부정적이란 말이지. 둘의 관계 어떻게 맺었어? 대조로 맺었어. 그랬을 때 이 꾀꼬리가 뭐가 된다?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됐죠? 객관적 상관물의 두 번째 사례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황조가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정서가 표출이 되지 않아. 표출 없어. 그랬는데 전체 맥락상 정서를 암시하는 자연물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 암시해주는 자연물이 정서를, 화자의 정서를.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창밖에 가을비가 추적 추적 내리는데 강가에 떠 있는 배 한 척. 이런 시가 있다고 해보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 정서 나왔니? 정서가 전혀 표출되어 있지 않죠. 근데 우리는 전체 맥락을 보면서 아, 여기 화자가 어떤 정서에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화자의 정서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창밖에 가을비가 추적 내리고 있어. 강가에 떠 있는 배 한 척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 정서 어때? 아, 쓸쓸하구나. 외롭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지. 그랬을 때 이 쓸쓸함과 외로움의 정서를 가지고 온 자연물이 뭐구나. 아, 배가 한 척 떠 있는 것. 너무 외로워 보인 거죠. 또 가을 비가 추적 내린 것도 역시 화자의 외로움을 더욱 부각하는 자연물이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리. 객관적 상관물은 화자의 정서와 관련을 맺는 모든 자연물인데 첫 번째 감정이입, 대응관계, 두 번째 대조관계, 세 번째 암시해주는 관계 이렇게 객관적 상관물을 정리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꾀꼬리라는 객관적 상관물을 가지고 이별의 슬픔을 노래한 황조가라는 시까지 봤습니다. 자, 요 세 편이 어디에 속한다? 고대가요에 속한다. 고대가요의 특징 네 가지 암기하시고요. 여기까지가 선생님 첫 타임 본문 설명이었습니다. 본문 설명 다 듣고 완벽하게 자기 정리한 다음에 여러분 13쪽의 문제로 들어가서 문제 풀고 채점하고 오답을 내가 체크했다면 오답 분석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오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타임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